안녕하십니까. 8.15 머니톡의 핵심 코너, 토요일의 찐시황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는 두 번. 네. 1월이 후딱 갔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또 많은 변화가 좀 있은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뵙는 상황이어서 그동안에 많이 또 걱정해 주시고 감사해 주셔서 너무 울컥했습니다. 감동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회복은 잘 되고 있고요. 약간 아직도 빛에 대한 좀 거부감. 네. 그래서 보통 비의 심정입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은 이런 심정으로 지금 방송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정상화로 저도 회복해 가는 과정이고요. 그동안 또 약간 또 방송에서도 지금 8.15 머니톡에서도 선글라스 끼고 나오니까 네가 무슨 연예인이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쌍꺼풀 수술이 뭐가 대수냐? 네, 쌍꺼풀 수술 아닙니다. 네, 쌍수를 들고 말리고 싶고요. 네, 근데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걱정 많이 해주신 대로 그래서 잘 좀 회복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또 그렇더라고요. 언제까지나 선글라스 뒤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비주얼 배우는 비주얼로 승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들 주간 상황 움직였던 거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뭔가 변화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시장에서 저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개인분들도 주식, 나 이제 주식 못하겠어. 아직 뭐 이런 분위기가 많은 상황 쪽에서 슬금슬금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는 시점들, 이거 한번 여러 가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이번 주가 미국 증시 어제 마감하는 거 보니까 폭등을 했네요. 이 정도면 폭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 나스닥 기준으로 2.5%. 네, 그리고 다우지수로 2.4%. 딱 지지하다가 돌리기 시작하고요. S&P 500도 저항선 돌파. 나스닥도 요 1300 깨지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다급한 심정들이 딱 돌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온 변화. 근데 저희가 또 걱정을 많이 했던 게 고용 지표죠. 고용 이거 안 꺾이면 우리 다 죽어. 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시그널을 찾았다라는 얘기는 근데 이걸 너무한 거죠. 그렇게 죽여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들. 그래서 안 좋아지는 게 확인되는 것 같아. 그러면 연준이 이제 드디어 공격적으로 안 나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장이 반응한 부분들. 참 씁쓸하긴 합니다. 근데 펼쳐진 게 이러면 이런 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응했다. 그러면 이제 또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부터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만땅인 주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한국 증시를 딱 보게 되면은 솔직히 이게 이상한 거죠. 그때 추세선 밑으로 이렇게 어떤 수급이 변화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물 중심으로 나왔던 여러 가지 압박들, 대주주 양도세 받았다, 그거를 갖고 이제 그러니까 판 쪽은 개인, 산 쪽은 기관을 비롯한 프로그램 매수세 이거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끝났으면 바로 너희들 사가 들어와 우리 돌려줄게 라고는 하지만 돌려주는 게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 돌려줄게 우와 하고 쏟아붓는 거죠. 이렇게 쏟아붓는데 누가 당할 재량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그들도 그러면 이렇게 쏟아붓는데 그러면 다시 너네들 살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서운데 누가 삽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좀 상도덕을 지켜가면서 그래 요만큼 봤으니까 요거 가져가 이래야지 이렇게 부으면은 누가 가져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져가죠.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위축되는 매수세와 그걸 쏟아 부으려고 하는 사람 쪽에서 이렇게 나온 게 시장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반대로 보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나와야 될 게 아니라 솔직히 이렇게 나왔어야 될 겁니다. 이게 대만 정시입니다. 한번 쭉 가고 미국의 눈치도 보고 중국의 눈치도 막 다 같이 보는 대표적인 시장 뭐 대만을 본다. 그러면 또 그러니까 항상 시장의 방향 고민될 땐 대만 증시를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또 같은 비슷한 입장 쪽에서 어떻게 해석하나 해석이 되는데 보면은 딱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지지를 하죠. 그리고 요거 봐라 하고 보는데 중국이 움직여? 그러면 중화권 입장 쪽에서 뭔가 수혜를 받을 측면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 쪽에 변화 쳐져 있다. 그러면 고민되는데 하면은 이렇게 나와주는 게 정상이죠. 솔직히 그냥 흐름 보다가 미국까지 돌아오게 되면 우리 올라가겠어 라고 하는 변화를 보여주는 게 더 맞는데 한국 증시는 이렇게 나옵니까? 네. 어디 뭐 하나 변동성까지 털어먹고 그냥 하루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뭔가 출렁임이 나와야 This is Korean market 하면서 뭔가를 확 움직이는 이런 폭풍 같은 변화. 질풍노도의 시기네요. 주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뉘앙스와 상황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한 요 정도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해서 한 2300선 위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기어코 한번 저점을 더 찍을 듯이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야 한번 또 사람들의 또 관심과 마인드를 한번 또 확 흔들어 놓고 거기서 와 주식 못하겠어 하고 있을 때 그때 또 다들 관심 없지? 그래 가자 하고 또 덥석 사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그러면 여기서 기관들 그렇게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래? 이거 보니까 괜찮은데 너희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덜컥 이틀째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관들 그냥 뭐 막는 사람도 없고 밀리면 그냥 그대로 밀려. 아우 신나 하고 그냥 쭉 가다가 덜컥 코가 잡힌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해도 좀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추세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급하게 밀리지 말았어야 될 추세 안쪽 쪽으로 들어오고 한 2300선 안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게죠. 그래서 앞으로는 딱 요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하락으로 내려오다가 돌아가는 역순 정도. 그럼 약간 2300 지금 기준으로 한 30선 2300에서 2300선 요 왠지는 아시죠? 이 누르고 있었던 쪽이 돌파가 돼야 강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반대로 누르고 있었던 때가 어느 정도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딱 어떻게 보면은 하락 각도입니다. 하락 각도에서 누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쪽이죠. 누르게 되면은 밑에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처음엔 닿습니다. 닿는데 그 다음에 다시 주춤하게 되죠. 아니면 여기서 돌파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무지 많이 들다 보니까 돌파해서 쭉쭉쭉쭉 가는 경우보다 한번 돌파하거나 터치하게 되면은 여기서 맞다가 다시 한번 휙 넣고 그러면 이게 하락 각도가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딱 다시 돌파하면서 시도가 나오게 되면 그때가 제일 강한 때입니다. 그런 변화가 이제 1월 중반부터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그때를 가로지를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주에 발표될 1월 12일이죠. 수요일인가요? 그러면 또 주중반쯤에 발표되는 미국의 또 CPI겠죠. 또 걱정을 많이 하겠죠. 지난번에 7.1%, 이번에 6.7%, 9%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그러면 고용지표 쪽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고용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재화와 구즈와 서비스 쪽에서 재화 쪽은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서비스 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쪽에서 이쪽도 고용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같이 약간 흔들리지 않나? 라는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흐름들이 이번 12월 달에서는 좀 후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때 CPI가 또 이제 한 6대 중반대까지 나온다. 그럼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은 이 시점은 또 bad is good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환호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뒤늦은 1월 효과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한국 증시도 월요일 주 초반에는 시도하다가 한 2,300선 정도 좀 위쪽으로 시도하다가 두드려 맞고 두드려는 이제 그러지 맙시다. 그냥 잠깐 쉬고
뭐 좀 예의를 갖춰야죠. 혼자 또 예, 그럼 이제는 수술한 눈이니까 잘 지켜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안 됩니다. 예, 경고 드렸고요. 예, 근데 들어갔다가 다시 살짝 주춤했다가 CPI 안고 이제 요 부분들을 확인한다. 그러면 한숨 돌렸습니다. 돌려서 나오는 장세의 분위기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많은 거죠. 지금 딱 보니까 시장이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서 나왔던 위축된 게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보통 아까처럼 그런 중요한 저항권을 돌파하고 시장이 딱 하고 나왔을 때는 주도 섹터, 주도주가 나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따라서 시장이 같이 와 이쪽 중심으로 다 모여라고 해야 변화가 강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주도주와 주도 섹터가 무엇일까? 이거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무엇일까요? 네, 그걸 알면 여기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상황들 한번 잠깐 또 점검을 더 해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지금 그거 같습니다. 연준에 아직까지는 포박당한 미국. 근데 어제는 살짝 포박을 풀어줬죠. 너 너무 갑갑한 것 같아. 그거 좀 풀어줄게.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국 나왔고요. 근데 중국과 유럽은 좀 다른 모습으로 나가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제 또 특이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용 쪽이 약간 민간 고용 한 22만 건이면 와 이제 20만 건도 위축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따른 약간 연준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가장 크게 나왔던 게 달러와 급락입니다. 그러면 어제 보니까 원화는 이제 1250원대 들어오더라고요. 여고의 환율을 보니까. 네, 그러면 달러 급락으로 나오면은 다 같이 유로 강세, 뭐 중국 위안화도 힘을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겠습니다만 약간 힘을 얻고 근데 여기서 힘을 얻는 부분 가지고 뭘 하느냐. 중국은 경기 부양하기 딱 좋겠죠. 달러 강세가 꺾이다 보니까 그거를 힘을 얻어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위안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가 꺾이다 보니까 위안화 강세로 가는데 요 여지를 그러면 틈이 남는 거를 좀 자금을 풀어서 아마 이번에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LPR 같은 경우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효과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중국의 뭐 환율은 그렇게 강하게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기 부양에 힘쓰는 변화 요 틈을 타서 나올 수가 있겠죠. 유로화 강세 이런 쪽으로 가는데 반대로 그러면 일본은 뭐 엔화 강세로 가겠죠. 게다가 금융정책 변화에 대한 예고가 많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상반기 중에는 주식 가장 못 오른 주식시장 일본일 겁니다. 일본이 가장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또 엔저 때문에 그렇게 환호하던 시장이 지금은 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저희가 일본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 복병은 일본의 엔화가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또 엔캐리 얘기들은 좀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더 시장에서 변화를 계속 가져가는지는 하나 계속 또 체크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회복의 문제가 들어가고 큰 줄기상의 환율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달러와 약세가 워낙 강세를 일으키면서 나오는 변화 이 트렌드를 또 맞춰가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이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는 측면이 나오다가 강세는 이렇게 보겠죠. 가다가 지금 주춤주춤하다가 한번 또 의미 있는 레벨을 딱 뚫은 겁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지금은 이제 약간 좀 고민해야 될 게 그동안의 수출주가 환율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들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이건 조금 사라지겠죠. 근데 반대로 수출주가 작년 같은 경우에서 수출이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와 우리 환차익이 이렇게 커져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했던 이 상황들이 주가에 반영된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 이거 어차피 일시적인 거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원화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뭐 1,400원대와 1,250원대 그러면 150원 한 10% 이상 환율이 좀 부진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떤 충격을 받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더 걱정하는 거는 수출 자체에 대한 부담이겠죠. 수출이 생각보다
그때보다 좀 작년보다 꺾일 수 있을 가능성들에 대해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율 관련된 쪽은 그렇게 크게 실적과 주가에 어떤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는 게 아직 크진 않다. 하지만 큰 기조가 바뀌게 되면은 오히려 워낙 약세에 대한 수혜보다 워낙 강세에 대한 수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 바꾸는 쪽 뭘까요? 대표적으로 내수 쪽은 상대적으로 약간 또 숨통이 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가 움직였던 배경 그것도 하나의 좋은 또 은행주 같은 경우도 딱 그래요. 외국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은행주를 또 사서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일단 첫째 쌉니다. 무지 싸요.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신한지주 이거를 잠깐 볼까요? 지금 35,000원대에서 4만 원까지 와 주가가 한 15% 15% 가까이 그냥 3, 4일 만에 쭉 뜰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일단은 지금 나오는 지표만 한번 볼게요. PR이 4배입니다. 은행주가 4배요. 그리고 PBR이 0.4배입니다. 네, 0.4배면은 지금부터 만약에 주가가 8만 원 정도까지 가도 이게 비싸다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8만 원이 신한지주가 어떤 수준이었냐? 한 번도 그 가격이 온 적이 없네요. 지금 역사적으로도 온 적이 없네요. 그 정도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은행주들입니다. 금융주들로 다 포함을 시켜야겠죠. 이런 상황 쪽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게 실적이 요거 보시죠. 그 PR 밴드도 항상 너네는 요 정도에서 움직였어. 그 낮은 PR 중에서도 낮은 상황들. 요 하단부죠. 지금 밑에 있는 하단부 좀 크게 볼까요? 네. 하단부 중에 하단부. PBR도 거의 요 정도 라인, 그러니까 요 정도가 뭐냐면 0.4배 정도에서는 항상 저평가였어. 라고 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그려주는 자리. 만약에 이게 더 빠져서 뭐 0.3배까지나 간다.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삶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소?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누구 따라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저평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즉 전혀 관심이 없고, 야, 니네 그래야 뭐 이거 움직임 나오는 거 되겠어? 하나만 더 볼까요? 혹시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류를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시장에서는 아우 나는 그냥 내버려둬라고 하는 쪽. 또 하나 보게 되면 뭐 현대제철 이런 것도 철강 쪽도 그렇죠. PBR 밴드 보게 되면 한때 이때가 낮았던 때가 코로나19 때 한번 급락하면서 나왔던 때, 부근 때까지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배율이 몇 배냐면은 이것도 0.22배네요. 네. PBR이 네. 자산 가치 대비해서 0.23배입니다. 똑같죠? 12개월 선행 PR 4배. 근데 물론 이게 지난 4분기는 실적이 무지 안 좋겠죠. 그 침수 피해도 있고 그 복구하는 것도 나오다가 자동차 쪽에 대한 어떤 변화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은 고민이 되게 약간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도 이게 뭡니까? 뭐 주식이 PR 4배, 3배, PBR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 0.2배, 0.3배. 솔직히 저희가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에휴, 어떻게 원래 그래. 싼 게 싼 거야. 그냥 나도 0.2배가 0.1배 될 수도 있지 뭐 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저희의 무관심과 또 처절한 좀 저희 좀 봐주세요 라고 했지만은 됐어. 근데 원래 그래 라고 했던 저희의 왕따가 이렇게 만들어둔 결과입니다. 이렇게 돼서 되는 건 좀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 만약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뜯어보게 되면은 지금 상황 쪽에서 그럼 실적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작년이 지금 이자 수익 그러니까 영업이익 단위로 볼게요. 지금 영업 단위로 6조 4천억, 6조 9천억, 7조 정도. 7조가 지금 얘기로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오는 구조를 봤을 때 한때 2019년도에서 한 2021년도 한 2년 사이에 약 한 5조대 단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게 이제 바뀌어서 6조대 단으로 갔다 합니다. 레벨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상황 쪽에서 이제 지금 제가 제일 은행주나 금융주를 보면서 싸긴 싸고 지금 재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이거를 관심을 가져야 되나라고 하는 자리 쪽에서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어차피 얘기 많이 나오는
NIM가 지금 Net Income Margin 맞나요? 마거렛 예. 이 상황이 요거는 좀 바뀌어요. 어떤 지금 시점과 다음 시점이 바뀔 텐데 이게 그러면 금리가 이제 거의 정점으로 간다는 걸 예측하고 지금 NIM을 올해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올해 NIM 개선되는 거 맞습니다. 그나마 실질 금리가 거의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고점대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를 운용한다고 싶으면 그게 맞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그럼 또 운용 수익의 자체가 좀 예측하는 게 마진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이거를 확보한 거 그대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대출 증가율과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대출이 같이 나오기 시작해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은행의 수익들은 더 좋아지겠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게 그러니까 대출이 막 늘어날까라고 하는 부분들. 개인 쪽에서는 대부분의 또 부동산 쪽의 부분들인데 이거 지금도 가계대출이 약간 좀 헐떡헐떡 되는 단계인데 이거를 딱 풀어줄까? 아직 잘 고민되는 단계고 기업들은 그러면 대출 많이 받아갈까? 아직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이런 단계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Q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고민스러운데 거기다 이제 대손 증가율이죠. 대손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이런 경기 침체나 경기 상황들로 봤었을 때 금리는 이제 실질 금리는 잘못하게 되면 코픽스와 연동되는 금리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될 텐데 개인 입장적으로 이거 잘 버틸 수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그것도 아직은 또 퀘스천 마크.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과 관련된 내부적인 쪽은 지금 약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은행주의 재평가가 나온다. 그거의 가장 큰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주주가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한지주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의미가 있어서 지금 눈여겨보는데 주주환원을 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본 비율 12%에 초과하는 쪽을 배당을 늘리거나 아니면 주주환원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신한지주의 했던 관점을 보게 되면 기존에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하는 요 볼까요? 지금 벌써 12월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이익 소각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한 360만 주. 5월 달에 한번 했고 12월 그러니까 변동일이 11월 달이니까 그 한 달 뒤에까지 봤을 때 400만 주. 이것 봐라. 2020년도 6월 달도 500만 주. 이것 봐라. 되게 주주 가치를 신경 쓰는 건 상당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한지주의 탄력과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KB금융의 탄력은 바뀌어 있습니다. KB 비슷하네요. 예, 비슷한데 단기 탄력들의 움직이는 것과 어떤 주가에 반영해서 나가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신한지주가 더 센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견딜 때 좀 더 견뎌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은행 쪽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돈을 번 걸 가지고 그거를 고배당을 많이 하고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을 한 거를 소각을 한다. 돈을 가지고 사가지고 소각을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미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금융주도 이거 보다 보니까 주가나 아니면 뭔가 내가 주식을 관리해서 우리 저평가를 뭔가 해소해야 돼서 갈 수 있는 단계가 뭘까? 그렇다. 미국처럼 돈 벌면은 주식 사고 소각하고 거기다가 그러면 유통 주식도 계속 줄이고 그러면 같은 수익이 발생해도 우리의 주식수가 줄면서 나오는 EPS의 또 상승은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서히 매년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주가의 상승 배경이 아니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주주가치 특히 대주주의 마인드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대주주와 관련된 지배구조 관련된 쪽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변하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아주 큰 호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한지주가 딱 총대를 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에서는 신한지주가 1등, 신한이 1등, KB가 1등 여기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국민이냐 신한이냐 이거 가지고 두 쌍두마차가 우리나라에서는 막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한이 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KB는 넌 그래라 우리는 뭐
라고 할까요? 저래서 만약에 그럼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너네 경쟁사는 저렇게 하는데 너네는 괜찮겠어? KB도 깜짝 놀랍니다. 아이, 우리도 뭔가 준비해야지. 자, 우리는 조금 더 써. 12.2% 이러면서 자본 비율의 12.2%까지 우리는 또 가겠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KB가 모르겠습니다. 신한은 뭐 KB는 제가 전 직장이다 보니까 네, 어렵네요. 약간 제가 아는 사고는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겠죠. 그렇게 이제 열린 마음 아니면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게 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조금 회사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한으로 갔는데 우리도 따라가겠다는 쪽이 확인되면서 그래 우리 은행주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하나금융, 우리금융 이런 쪽도 다 그래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났을 때 한국의 금융주들이 신한을 필두로 해서 다 주주 가치를 이런 식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고배당 이런 쪽이 딱 갖춰졌을 때 이게 만들어 가기 시작하게 되면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거 정부 정책이죠. 정부 정책 관련돼서는 이제 정치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감안해 주세요.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큰 정부를 생각을 하면서 은행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니네 고배당 좀 하면 안 돼? 뭐 이거는 니네 돈 어떻게 번 건데 다 우리 정치적 여기 색깔 없습니다. 없는 거 보고 감안해 주시고요. 그러다 좀 큰 정부 입장을 보여주다 보니까 정부의 은행에 간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영향을 받죠. 근데 이번에는 또 그런 역할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약간 정부 차원이 작은 정부보다는 그런 쪽에서는 크게 관여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오게 되면 은행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높아지겠죠. 알아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큰 관여를 안 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 그때는 훨씬 더 좋은 거겠죠.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큰 정부 입장 쪽에서 약한 쪽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플랫폼입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진짜 지난 정부 쪽에서는 그래도 정권 후반, 후반 쪽에서는 약간 규제했던 부분들이 많이 다른 거 다 떠나겠습니다. 떠나서 눈이 강조드립니다. 저희는 8.15 모니터는 정치적인 얘기 지금 채팅창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정치 무슨 국민의 민주당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그냥 그 반응과 주가에 대한 흐름들의 측면들 또 규제와 관련된 측면들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또 하고 계시잖아요. 하시지 말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그 규제를 그러니까 규제와 관련된 쪽이 약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게 되면 조금 더 숨통이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그때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부분들이 연결을 시키면서 나왔던 거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플랫폼도 약간 또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아마 봐야 될 문제고 이것도 중국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벌써 중국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마윈 때려잡기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공동부유 하다가 공중에 부유돼 버렸어요. 지금 다. 우리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안 되겠다. 이거 좀 풀어줘야겠다. 그러면서 다시 엔트그룹에 대해서 뭔가 좀 유화된 제스처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지금 중국 입장 쪽에서도 걱정이 클 거예요. 지금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 폭증하고 폭증한 청년 실업이 다 모여가지고 자꾸 공산당 욕이나 해야 되고 있고 안 되겠다. 일 시켜야겠다. 일 시키려면 가장 뭐가 좋습니까?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갑자기 대규모 확 커져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게 가장 더 좋겠다. 그러면은 여기 너무 압박을 넣으면 안 되겠다. 이게 중국 쪽에 바뀌는 시선이 나오게 되면 그럼 뭐 하겠습니까? 약간 유사한 그동안 우리가 사과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좀 너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은 혹시나 우리 청년 실업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이러면서 약간 고압적이지만 뭔가 미안한 제스처를 좀 보이겠죠. 예, 그래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그 알리바바 징둥닷컴 이 ADR 움직임 보게 되면 이런 거에 변화도 같이 가세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도 카카오 며칠 사이에 이렇게 쭉 올라오고 근데 보니까 좀
수급은 괜찮네요. 올라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도 오랜만에 볼까요? 네이버는 조금 느리네요. 여전히 좀 느리긴 한데 이런 식으로 나가 있고, 게다가 조금 카카오가 많이 더 부각을 받는 분위기죠. 카카오는 그나마 좀 뭐 그래봐야 거기서 거긴데요. 카카오뱅크가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은행 쪽이 바뀌는데 은행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는데 재평가 그러면 디지털화된 은행 쪽에 카카오뱅크,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매수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다 섞인 것 같아요. 이 대차 신용은 당연히 털렸겠죠. 이제 다 정리가 됐겠죠. 근데 그보다 나오는 지금 이제 숏 커버링에 대한 변화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인데, 지금 단기 저항입니다. 여기서 일단 며칠 좀 쉬었다가 다음 저항 쪽으로 간다 그러면 지난번 고점 나왔던 한 3, 그렇게 예고하고 있죠. 여기 저항권 이렇게 쭉 누르고 있는데 좀 소화시킨다 그러면은 나 소화 다 됐어요. 그러면 3만 원대 이상으로 한번 또 쭉 갈 준비 하고 있는 게 지금 카카오뱅크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카페, 더 센데요. 카카오페이는 지금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안밀링 요때부터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 가장 낙폭 과대 때문에 올라왔죠. 지금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낙폭 과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번 딱 전환시켰습니다. 전환시켰는데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이거 봐라라고 해서 움직이는 게 한 다음 단계 한 8만 원대 근처죠. 이 정도 부분까지 중기 저항은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카카오페이 그러면 지금 저 아저씨 장난하세요? 지금 이렇게 적자 이렇게 몇대 몇 년, 둘, 넷, 여섯, 와 무슨 장사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점포문 열어놓고 맨날 돈 까먹고 있으면 이거 주주들한테 뭐 하자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래도 우리 이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이 점점 커지면서 그에 따른 수익성이 나올 겁니다. 보니까 2024년 가면은 500억이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카카오페이가. 근데 시총은 8조. 비쌉니다. 무지 비쌉니다. 다 인정합니다. 근데 주가가 낙폭이 그렇게 컸던 주가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하나 확인될 수 있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뭐 어쨌든 간에 낙폭 관련해 한번 반응은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올 때 카카오페이가 또 하나 얘기가 끌고 가는 거는, 죄송한데 저희 요즘 중국에 리오프닝 많이 찾으시잖아요. 리오프닝 관련주 찾으시잖아요. 리오프닝입니다 저희라고 얘기하는 게,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뉴스 있죠. 우리가 누구랑 같이 손잡고 있느냐, 여기도 아직 안 나왔네요. 지금 핀테크 기업 쪽에서 나왔던 중국 쪽과 같이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 쪽, 특히 지금 카카오페이가 연결돼서 아직까지는 중국의 일부 지역이고 거기다가 또 일본에서도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일부 지역의 서비스가 들어갔다가 이걸 같이 연결돼서 확대가 되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카카오페이 갖고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특별히 뭐 없애도 뭐 환전이나 이런 거 안 해도 이걸 가지고 그냥 가서 중국에 가서 띡 찍는다, 결제가 돼버리네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카카오페이를, 중국 사람들이 카카오페이를 깔지는 모르겠지만 연계돼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왔을 때도 카카오페이 매장인데 그거 가지고 내가 딱 찍는다, 결제가 돼버리네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본도 카카오페이 쓰면 가서 그냥 저희 카카오 이거 있는 거 가서 찍으세요. 다 결제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에 따른 스토리가 맞기 시작한다. 우리 지금 앞으로 이쪽 열심히 할 겁니다. 절대 우리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만약에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커지고 이제 자유롭게 코로나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가지고 걸리면 뭐 죽지만 않으면 좀 잘 몸추스리고 또 여행하러 나와, 이렇게 되기 시작했을 때 이게 점점 더 다음 단계로 진행이 돼서 이런 페이가 어떤 때에 쓰이느냐, 페이의 가장, 그러니까 이 디지털화된 쪽에서 가장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든이었습니다. 언제라면은 내가 자다가 깜빡했어, 이거 지금 결제가 됐는데 이거 깜빡했는데 어떡하지 하고 딱 보니까 만약에 뭐 체크카드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안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11시부터 5시인가요? 뭐 이것도 안 되는 시간이 있고, 이런 물론 카드는 되겠지만 그거보다 직접적으로 내가 디지털 카드라고 했던 거 설치했던 게 뭔가 보여줄 수 있다.
이거 언제 어디서든 지역의 제약을 안 받는 거죠. 알래스카 가서도 결제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걸로 띡 결제할 수 있다. 얼마나 또 좋은 겁니까?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변화의 지금 당장은 아니죠. 네,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보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를 안고 있는 그래서 디지털 금융 하지 않습니까? 디금디금. 네. 그래서 그거의 변화로 왔을 때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 하다 여기까지 왔니? 네, 그래서 네, 그 은행주 얘기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지금 은행주에 대한 재평가가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뭐 NIM 순이자 마진 개선이 되고 뭐 부동산 정책에 따른 수혜고 이런 것들은 다 집어치우세요.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바뀝니다. 딱 그거 하나. 우리도 하겠습니다. KB.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나. 이런 주주 가치에 따른 변화가 확실히 바뀌기 시작한다. 그때는 저도 은행주를 사겠습니다. 그때는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장기 투자에 들어가야 될 저희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뀔 수 있는 여지들 한번 잘 체크해보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이것저것 봤었을 때 중요한 게 중국 리오프닝 얘기 많이 하시죠. 예, 중국 리오프닝은 지금 또 그래서 아직은 못 나와. 지금 저 코로나 좀 끝나고 확진자 끝나고 나와야지. 그래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저희가 한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자꾸 내년이래요. 네. 내년이 2024년도입니다. 그러면 제 나이가 벌써 40살이에요. 아우 속상해라. 예. 2023년 단 춘절 넘어가면서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그거는 딱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요 사이 기간 동안에 한 2, 3개월 동안에 절대 제 생각으로는 이게 하위 버전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쭉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오미크론 BB까지 내려왔나요? 네,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또 다른 게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동위급이나 아니면 상위급으로 가긴 좀 그렇겠죠. 근데 워낙 뭐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이 어떻게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뭐 어떤 변이가 나왔을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위 말고 동위급이나 상위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지금 저희가 알고 있던 리오프닝 관련된 쪽도 경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는 또 수정이 들어갈 텐데 또 만일에 하나 그게 나오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없다는 관점에서는 일단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중국 리오프닝에는 첫째는 소비주, 네, 또 하나는 소비주는 어차피 지금 소비주 쪽으로는 어차피 인바운드 등 기대를 못하고 있지만 아웃바운드로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열려서 그러니까 본격적인 저희 리오프닝은 작년 가을 때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소비들이 그런데 나오면서 또 상대방 국가도 국경을 열다 보니까 맞물려서 나온 게 지금 나오는 이제 쏟아지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웃바운드만으로도 이 정도 보여줄 수 있어. 와 대단한데?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비행기가 한국 사람들 다 태우고 뭐 일본을 가든 대만을 가든 가는데 일본에서 그만큼 오는지도 아직은 또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여기저기 다 가고 가는데 옆에 쓱 보니까 중국도 예전에 그렇게 왔다 갔다 광내가 맞게 되면 이것까지 열어줬을 때는 지금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는 물론 있긴 있겠지만 요거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과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여기까지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커지겠죠. 그를 앞서는 단계 쪽에서 첫째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가 면세 항공주는 저는 별로 안 선호합니다. 항공주는 그냥 제외하겠습니다. 좋다고 하더라도 저는 안 볼게요. 네. 혹시 다른 좋아하시는 다른 우리 유명한 또 전문가 분들이 나오셔서 하는 얘기 들어보시고요. 저는 항공주 패스하겠습니다. 네, 근데 변화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모르겠다 싶으면은 한 상당히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호텔 신라 이게 꾸준히 가는 변화가 제일 좋겠다라고 봐야 될 거고 이런 거 추적하면서 어차피 내국인들로 지금은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로 뚫어줬고 인바운드로 나왔을 때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서서히 움직이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연기금이 많이 샀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도
보니까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면서 지분 더 늘려갑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는 연기금이 사서 이 정도까지 올렸는데 그러면 연기금 외에 나머지 수급이 또 들어와야 되겠죠. 이거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걸 바라본다 그러면 좀 늦었던 게 신세계입니다.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데 차이는 연기금이 이쪽도 사요. 사는데 별 티가 아직은 안 나. 늦게 산 거. 아직까지 관망하다가 이제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신세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신세계는 약간 특화된 게 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면세점만 특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따른 고민은 살짝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까지 보시고요. 그러고 제가 뭐 여행 쪽에서는 딱 지금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가 될 거를 모두 투어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투어보다. 그래서 모두 투어가 좀 더 그러니까 약간 얼만큼 그 사이에 관리를 잘했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먼저 턴어라운드가 빨라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서 부각을 받는데 하나 투어는 연기금이 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또 그런 쪽에서 잘 안 움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여행이 훨씬 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주춤할 거예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와 이거 가장 수익성이 좋은 데는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이 떡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와 뭐 여행업종에 가는데 와 저 좋다고 그러는데 팔로 보고 저거 사는데 뭐 AI 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다려 보시고 뚜껑을 딱 열어서 실적을 뚜껑을 딱 열었는데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회사였어? 그럼 그때 짜자자작 혼자 막 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시고 그런 걸로 저는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다 됐다. 뭐 좀 작지만 뭐 좀 좋은 종목 없어? 그러면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글텍프,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이 회사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많게 되면 많아질수록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텍스를 받아가서 신고하는 금액의 10% 맞죠? 예. 이 정도 수수료 받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앉아서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들어오게 되면 신고하는 사람들만 있게 되면 우리는 앉아서 돈 버는 구조가 되겠죠. 이게 지금 벌써 진출한 국가도 해외 쪽에서도 나오고 보니까 지금 해외 쪽에서 진출한 쪽에서는 벌써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과거에 보게 되면 한때는 이 회사가 이거는 좀 그때 약간 조금 오버슈팅이 나왔겠죠. 근데 그 정도 10,000원대까지는 갔는데 이거는 그때 나왔던 뭐 어떤 이슈 때문인 것 같고 10,000원이요? 3,300원인데 10,000원이요? 네. 그러면 300억 네, 그 정도는 모르겠고요.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근데 그때 크게 어떤 구조조정을 심하게 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회사 그대로 유지가 되는 쪽에서 버텼다가 부채 비율 48%, 뭐 돈은 뭐 그렇다고 쳐도 유보율은 없다고 쳐도 부채 비율 40%대 정도면은 해볼 만한 게임 아닐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글텍프는 그냥 잘 조정받았을 때 한번 좀 보는 또 하나의 리오프닝 섹터가 되겠다. 하지만 반대로 리오프닝을 저지할 만한 뭐 다른 뉴스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미크론의 또 다른 변이 문제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그냥 즉각적으로 버려야 될 회사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섹터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딱 그러면 정부 정책으로 움직이는 거. 정부 정책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갈 것이다. 와, 안 됩니다.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누가 준비하고 우리가 이만큼 자금을 댈 테니까 민간에서는 이 정도쯤 돼. 근데 이게 정부는 이만큼 되고 민간에서 이만큼 되라. 그거는 테마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주는 우리가 이렇게 끌어갈게.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도 같이 태워. 아니면 세액 공제도 이만큼 해줄게. 세제적인 혜택도 줄게 라고 하는 돈의 움직임이 나와야 가장 좀 꾸준하게 가는 측면들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2년차 정부 때는 또 세죠. 과거 지난 정부 때에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한반도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그거 다 까먹었지만은 뭐 이런 그 한반도 전략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관련주들 그때 2년차 때 또 2년차가 아니고 그때는 당년차부터 1년차부터 폭등했지 않습니까? 종목들이.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번에도 이번 정부 얘기하는데 좀 자금의 움직임들을 또 잘 봐야 되겠죠.
그것 가지고 그냥 뭐 그게 좋다 맞다부터 그냥 드론 같은 경우도 대량 생산 지시만 해도 생산과 관련된 얘기야? 일단 배팅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 잘 보시고 지금은 아마 작년에 많이 움직였던 섹터가 지금 눌림목 받는 거 이런 거보다도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다 이제 매물 소화 과정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때 나오는 새로운 항상 시장은 신선한 걸 원해요. 이번에 신선한 거는 소회입니다. 좀 생각보다 많이 저게 설마 가겠어라고 해서 방치됐던 거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감 낮았던 부분들이 소외된 것들이 움직이는 거 이거 잘 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기보다 이제 다시 빠지지 말아야 됐을 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흐름들 한번 또 다시 확인하면서 좀 이런 거 설마 갈까? 한번 조금만 사볼까? 그런데 조금만 산 게 쑥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뭐 이번 주도 여러 얘기 드렸는데 종목 리뷰는 뭐 다 틀렸겠죠. 뭐 맞겠습니까? 예.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거의 다 지금 뭐 순간순간 얘기 드린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 쪽에 요거 하나만 볼게요. 반도체 쪽 얘기를 많이 하실 거고 반도체 쪽이 지금 삼성전자 주가 뭐 아니면 이번에 실적 발표됐죠.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59,000원. 네, 조금 있으면 6만원대. 아니 실적이 지금 볼까요? 6조 8천억을 얘기했다가 4조 3천억 거기마저도 확 꺾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삼성전자 볼 때 지금 분기 실적 가지고 4조 때는 지금 볼까요? 그럼 작년에 가장 많이 나왔을 때 14조 몇 분의 1 토막 난 겁니까? 작년 2분기에 생각하게 되면은 거의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빠르게 실적들이 확 바뀐다고? 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충격 오마이갓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반대로 볼게요. 그럼 지난 분기 때 가장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 50조 때 이거 나왔을 때 저희가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그때 그러면 우와 우리 영업이익이 한 분기에 10조가 넘어가는 이런 대단한 회사예요. 우와 15조 우와 12조 13조 막 올라갈 때 주가는 그때 실적 발표 때 빠졌습니다. 네, 항상 나오는 게 피카운 논리들과 함께 빠졌습니다. 주구장창 빠집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하 반도체도 적자래. 야, 안 되겠어. 라고 하는데 주가는 올라옵니다. 이게 뭐죠? 네, 반도체의 그리고 또 주가의 또 경기민감주의 특성입니다. 안 좋다고 그럴 때 바닥을 잡는 것과 그렇게 좋다고 와 그럴 때 주식이 꺾이는 거. 이 사이클에 대한 변화를 한 몸으로 안고 있는 대한민국 증시 얼마나 어렵습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되고 이게 현실인 것 같고요. 결론은 삼성전자는 저는 감산한다고 봅니다. 감산할 거고요.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삼성전자가 그런데요. 이것도 이상한데 하여튼간 삼성전자는 감산으로 가는데 티내지 않는 감산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고민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감산이 다가 아닙니다. 재고 털어야 되죠. 거기다가 감산을 통해서 반영되는 가격들이 이제 그러면 재고가 소진되는 것과 거기다가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과 이 수요가 살아나는 것 이 모든 걸 또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마 주가가 그렇다고 예전처럼 훅훅 밀리는 것보다는 거의 바닥을 만들어가는 주가가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인데 1분기도 더 안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안 좋은 거를 좋은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트리거들이 저는 말씀드렸듯이 뭐 저한테 반도체 돌아갈 때 뭘 봐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중국 리오프닝이라고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에 성공한다. 반도체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생각보다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의외로 저는 저점이 빨리 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그게 됐을 때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아이고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적자 폭이 더 커졌어요. 하이닉스 올해 적자 10조예요. 예, 무시하십시오. 무시하고 항상 이쪽은 앞으로 본다는 관점 쪽에서 움직이시되 그렇다고 지금 따라가게 되냐? 따라가고 싶으시면은 딱 지금 10주만 사세요.
네, 항상 10주 사셨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주가 밀렸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지금 5만 8천 원대 밑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기준으로는 2단계가 8만 1천 원대 밑으로, 정확하게는 8만 2천 원이네요. 밑으로 해서 이왕이면은 그 밑에서 담아가시는 게 맞대. 지금 그래도 반도체 쪽 뭔가 공부하고 지금부터 보겠어 라고 하게 되면 딱 12주씩 사가지고 지금부터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겠어 라는 마인드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가 그렇잖아요. 아유 뭐 저 적자가 어쩌고 저쩌고, 아유 저 지금 사면은 7만 원대죠? 네, 보세요. 저희 바이오 모니터에도 그런 거 등장하더라고요. SK하이닉스 이제 폭망이다. 아까 잠깐 보니까 4만 얼마 얘기하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뭐 시장이 또 어떻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사이클 상으로는 안 좋은 실적을 다 알고 있는, 와 올해 적자 폭이 그렇게 커진다며 알고 있는 상황 쪽에서 주가는 과연 그럴까요? 또 하나 보는 것 중에 하나, SK하이닉스 PBR 밴드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보고 PR 밴드는 별 솔직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왔다 갔다 사이클에 같이 움직이는데 2단계까지 들어왔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때가 2018년도 때죠. 그때까지 들어왔는데 그때 나오고 나서의 변화가 어떻게 됐나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바라보는 이 심정, 이게 지금 0.8x배면은 0.8배가 깨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7만 원대에서요. 이 정도를 바라보는 지금 이 자리, 네, 이거를 보는 저희의 심정은 어떻게 받게 될까요? 요거를 다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얘기는 시장이 조금 변하고 있는데 변하는 것 가지고 이제 원래 이게 시장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빠지지 말았어야 됐다. 이거에 대한 흐름들과 함께 이걸 충격을 이제 소화하면서 이제 변화가 됐던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가? 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야 될 거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렸죠. 예, 숙제를 잘 받으시고 요거를 좀 체크해 보시면서 그냥 숙제 말고 그냥 숙제는 뭐 좀 당신이 선생님이요? 네, 아닙니다. 저는 티처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이 뭐 올라가서 뭐 공부 안 해도 올라오는 것 같고 대응하겠어요. 근데 올라오는 게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철강이니 뭐 그렇게 무거웠던 뭐 건설주도 뭐 저 밑에서 좀 움직이는 건데 이런 것들의 변화들이 시장에서 갑자기 툭 튀어 올라간다. 매매를 할까 말까? 근데 소외주를 잘 보라고 했던 그때 8.15 그 어떤 이상한 얼굴 피곤해 보이고 눈 침침해서 뭐 이상한 드립 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라는 말씀에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좀 피곤해 보이죠, 얼굴이? 네, 사실은 피곤해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좀 그동안에 좀 꽃단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얼굴에 그것도 못 바르고 좀 피부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처음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저 쌍수한 거 아닙니다라고 발표드리는 자리다 보니까 쌍수가 이 모양이면은 그 병원 망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주 이제 앞으로도 관리 잘 해가야겠죠. 그래서 눈도 잘 관리하고 이렇게 광명의 세상을 보여줬는데 지금까지는 이러고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와, 이러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좋아진 절 더 아껴야 여러분들과 같이 좀 오래 가겠죠. 하지만 잘리면 임 대표님이 안 되겠어. 그러면 저 그동안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잘 챙겨가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 같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또 조금 있으면은 시장 움직이게 되면 제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사세요, 가시야 이거 할 때 아프셔서 힘드시면은 못 따라오시면 안 되잖아요. 아유, 저희 방송 놓쳤는데 그때 아이고 저 또 그 애꾸는 대표가 그런 얘기도 막 했었는데 그걸 아이고 못 찾네 이러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환절기 들어옵니다. 이때 또 환자 속출 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환자가 되지 마시고 저희는 올라가는 주가의
주가에 환호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 잘 챙기시고 꼭입니다. 약속입니다. 네. 네.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관리 잘하면서 저희 건강한 주식 투자자의 815 모지톡의 시청자로서 같이 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그거지 않습니까? 또 임 대표님 계시고 또 같이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즐거운 방송 주식하는 거 즐거워야 해요. 즐거워야 공부하고 즐거워야 저희 815 모지톡 같이 보고 즐거워야 지금 왜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네, 좋아요도 누르시고 구독도 누르시고 하다 보면은 장 좋아지면 다 해피해지는데 안 좋을 때도 잘 견디고 하는 슬기를 보여주는 슬기로운 찐시황. 네,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퇴청하겠습니다. 오늘 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애꾸는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